예, 안녕하세요. 예, 음, 금요일 날 무료 특강을 한다고 이번 주부터 처음 시작하는데 제가 1번 타자로 하게 됐어요.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직장인분들은 그 입시 설명회 참석할 때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이걸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했는데 우선 그 통대 입시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통대 입시에 시험 준비를 할 생각이 있다. 오케이. 어, 나머지 분들은 입시는 상관은 없고 영어 학습 관련해서 정보를 얻으러 오신 건가요? 오케이. 잠시만요. 어, 일단 저희가 학원 차원에서 설명회를 연초에 주로 하는데 주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고 저는 주로 Q&A만 맡아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 했는데 시간이 2시간이니까 아주 자세하게는 못할 것 같고 일단 첫째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학교 시험 전형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하고 한국외대, 이화여대 중심으로 해서 시험 평가 기준, 그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좀 예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몇 개 좀 다뤄볼게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조금 감을 잡을 수 있게 정보를 좀 드릴게요. 우선 한국외대하고 이화여대 그 외에 서울외대, 중앙대 해서 서울 지역에 크게 4개 대학원을 얘기를 해요. 저희가 입시를 얘기할 때 전형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거의 있어요. 매년 그래 왔고 한국외대하고 이화여대가 같은 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두 대학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외대하고 이대 중에 한 대학원을 정하고 시험을 보셔야 되고 두 대학원의 시험 전형이 끝날 즈음에서 중앙대하고 서울외대가 서류 접수를 받고 또 시험이 치러져요. 그래서 보통 한국외대나 이대 중에 하나 시험을 보고 또 서울외대나 중대를 또 시험을 보게 되는 이런 그 시스템으로 돼 있고 대학원에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외대를 선호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지원자 수가 조금 줄어요. 전체적으로 한 4, 5년 사이에 좀 주는 그런 트렌드고 작년 기준 했을 때 한 400명 정도 한국외대가 총 최종 합격자가 대략 평균적으로 50명 얘기를 하니까 한 8대 1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차 시험에서 걸러지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보통 2차를 갈 때 두 배수를 뽑기 때문에 50명 정원이라고 하면은 100명 정도를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에서 2대 1 정도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 통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서 어쨌든 한 4대 1 정도를 뚫어야 되니까 1차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이화여대는 통역과 번역과를 아예 나눠서 시험을 보는데 한국에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통역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대 통역과는 정확하게 저희가 데이터가 없어요. 학교에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예상 지원자 수는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 보고요. 최종은 평균적으로 한 30명 정도 봐요. 그래서 5대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화여대는 1차 시험이 없어요. 이화여대는 영안통역, 한영통역만 보고 뽑아요. 이틀에 걸쳐서. 그리고 한국외대는 1차 시험을 있고 2차 시험을 보는 이런 코스가 되겠고요. 우선 한국외대하고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오늘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부가적으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시험에서 그 통과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차에 대한 일종의 공포가 좀 있어요 학생들이. 시험은 좀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1차에서는 영어를 틀어주고 그 내용을 한국어로 요약을 해요. 16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어를 텍스트로 주어지고 그 내용을 영어로 요약을 해요. 그 다음에 각각의 내용에 있어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요. 가령 영어를 듣고 한국어로 요약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영어로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에세이를 쓰는 형태로 또 16줄을 쓰시고 한국어 텍스트에 관련된 또 추가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또 에세이로 영어로 써요. 그래서 전체 구성은 4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국어로 쓰는 건 한 섹션밖에 없는 거죠.
영어를 듣고 한국어로 요약하는 거. 그 외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다 영어로 요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 라이팅 능력이 일단 중요하겠고 물론 한국어 능력도 같이 평가가 된다고 봐야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일단 1차 시험부터 조금 한국외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같이 보시면서 제가 여기 PPT 자료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얘기할게요. 잠시만요. 저희가 ST라고 얘기하는데 이 ST는 소스 텍스트를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소스 텍스트냐 타겟 텍스트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어지는 텍스트를 소스 텍스트라고 하고요. 저희가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텍스트를 타겟 텍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ST에 대한 이해도가 당연히 중요한데 내용이 길게 나와요. 보통 영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에 첫 번째 하게 되는 섹션인데 길이가 적어도 5, 6분에서 한 10분까지 됩니다. 그 스크립트를 나중에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실제로 그 원어민이 녹음을 해서 틀어주게 되는데 한 7분에서 10분 사이가 되면 노테이킹이 허용이 돼요. 시험에서 노테이킹을 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16줄 요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받아 적는 느낌으로는 안 돼요. 그게 어차피 많이 적는다고 해서 요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메인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 스토리를 엮어 나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포인트만 잡아서 써도 내용이 넘쳐나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내용이 문어체의 내용을 읽어주기 때문에 전체 주제는 일관되게 나오고 거기에 어떤 부속되는 토픽들을 열거하면서 데이터가 주로 나오겠죠. 내지는 그걸 서포트하는 아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토픽 센텐스 중심으로 사고를 해도 16줄을 채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일단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ST에 대한 이해도는 어쨌든 영어를 틀어줬을 때 지금 얘기해요.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LC라고 줄여서 듣기 능력은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좀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부분인데 속도가 좀 빠른, 그러니까 뭐 굳이 하자면 뉴스 앵커들이 하는 그 정도의 속도, 내지는 뭐 톡쇼에서 나와서 호스트들이 하는 그런 속도, 그 정도의 속도에 적응이 되셔야 돼요. 시험 자체가 원어민이 읽어줄 때 녹음이 된 게 빠른 건 아닌데 속도 자체에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내용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사운드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운드에 대한 이해가 컨피던스가 없으면은 내용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면서 못 들어요. 천천히 읽어주는 내용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내용 자체보다는 단어를 자꾸 듣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장황하게 내용이 나오게 되면 포인트를 못 잡아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시험은 원어민이 녹음을 해서 또박또박 읽어주는 편이니까 듣기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속도에 맞춰서 훈련을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는 실제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저희가 그 속도에 맞춰서 하는데 일단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버거울 정도로 빠른 속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천천히 읽어줄 때 내용을 챙겨서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나마 또 늦게 좀 영어 공부를 시작한 편이라서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듣기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공부할 때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닌데 공부할 때는 카세트 테이프 그 플레이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로 연습들을 했는데 그때는 그 AFKN이라고 했나 그때는 지금 AFN인가요, 그죠? 주로 거기서 나오는 그 AP 뉴스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리코더에다가 녹음을 해갖고 테이프로 일일이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씩 들어가면서 그 거의 매일같이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어서 인터넷이 없다는 게 믿기지가 않죠. 인터넷이 없어서 스크립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매 시간 55분의 뉴스가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라디오에서 나오는 5분 뉴스 뭐 그런 거예요. 3분 뉴스 그런 거. 일단 내용을 빨리 전달하겠죠.
그날의 뉴스를 간추려서 정보를 빨리 전달해야 되니까 그 호스트가 굉장히 말을 빨리 해요.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음질도 굉장히 안 좋죠. 라디오에서 녹음을 해서 또 테이프에다가 하고 하니까 제 기억에 그걸 가지고 엄청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는 뭐 일단 시험 준비도 힘들지만 대학원을 가서도 버티기가 좀 힘들고 특히 졸업을 하고 나서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시장에 나가서 적응을 못 하세요. 일단 듣기가 늘 불안하기 때문에 통역 자체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시간을 요해요. 그거는 머리가 좋고 뭐 내가 감각이 좋아서 빨리 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뭐 음성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적으로 들으면서 하는 뭐 방식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저 같은 경우에 받아쓰기를 주로 많이 했던 거고 나름대로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받아쓰기를 해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받아쓰기를 한다는 거는 이따가 제가 조금 시연을 좀 할 텐데 어, 한 문장 단위도 괜찮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치사 하나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치사가 안 들리는 부분만 10번이고 20번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in인지 at인지 이게 언지 던지 내가 실제로 사운드로 잡아야 돼요. 그거를. 그리고 그런 과정이 한 1000시간 정도를 요한대요. 1000시간 정도를 그걸 해야지 여러분들이 영어 사운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글쎄 좀 퍼밀리어해지는 거죠. 그 자체가 좀 친숙해지고 좀 공포심이 조금 사라지는 거예요. 1000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씩 했을 때 한 3년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죠? 하루에 한 3시간씩 평균적으로 해서 한 1년은 꾸준하게 해야지 그게 소위 깜냥이 좀 차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 물론 그걸 한다고 해서 영어가 다 들리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단어를 모르면 못 듣는 거고 그런 거고 이게 일단 그 부분부터 일단 시작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뭐 나름 다 하셨겠지만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가고 뭐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또는 국내에서 내 스스로 뭐 토익도 보고 토플도 보고 해서 내 나름대로 충분히 그런 연습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그게 1000시간이 안 될 거예요. 실제로는 그 양이 안 찬 상태에서 대부분 리스닝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아서 이거를 단시간에 끝내줄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 경험치로는 없어요. 방법이 그거는. 그리고 그거는 수업으로 극복은 안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서 그게 극복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한 20년 학원을 다니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거는 마치 그 운동선수들이 기초 체력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운동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전제가 일단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조금 시험 얘기를 하면은 두 번째로 뭐 얼마나 쉽게 쓰는가, 그죠? 일단 쉽게 쓴다라는 거 말 자체에 있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쉽게 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읽는 사람의 기준에서 잘 읽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그 소위 격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글에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서 내가 논문을 쓸 때의 어떤 그 문형과 뭐 에세이를 쓸 때와 내가 뭐 조카에게 편지를 쓸 때하고 다 다르죠. 그죠? 근데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대학원 시험이고 어느 정도 좀 지력을 요하는 시험이니까 나름대로 조금 아카데믹하게 글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실제로 시험에서 주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각 섹션별로 그러니까 4개의 섹션인데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이 한 20분에서 25분밖에 안 돼요. 4개의 섹션 각 섹션에 주어지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듣고 16줄로 쓰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구상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픽 잡고 내가 쓸 내용을 논리적으로 열거는 해봐야 되는데 그 정도 구상을 하고 글을 쓰는데 현학적으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되게 치밀하게 짜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거의 통역에 준하게 글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스피킹 할 때처럼. 결국 쉽게 쓴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하는 거고, 또 쉽게 써야지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편적으로 이렇게 조각으로 쓰였던 표현 같은 거를 외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 그런데 시험 현장에 가면은 그게 정확하게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전치사가 at인지 in인지 헷갈리고, 불확실한 표현을 가지고 자꾸 조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실수라는 거는 감점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같은 말을 전달할 거면 편한 동사를 쓰세요. 물론 컬로케이션이 중요한데 그럴 때 동사를 쓸 때 조금 무겁게 가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문어체다 보니까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쉽게 쓰고 읽는 사람이 쉽게 읽어줬을 때 통과가 되는 거지. 채점자가 물론 교수죠. 교수님들께서 채점을 할 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만드는 문장들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게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요. 내용적으로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라는 문장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뭐 이코노미스트나 뭐 뉴스윅에서 내가 본 표현이니까 내가 한번 쓰겠다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제가 세 번째로 뭐 자신만의 문장으로 정확한 아이디어 전달했는데 부분적으로 외운 구문들이 전체 문장 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더 어색해진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어떤 표현을 외우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그 표현의 그 쓰임에 대해서 감을 잡지 못하고 그걸 한국어로 치환해서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jump on the bandwagon 뭐 이런 표현을 쓴다면은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시류에 편승하다 뭐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시류에 편승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쓸 표현은 아니에요. 그게 어원은 어떤 퍼레이드가 있으면은 큰 차에 내가 올라타는 모습인데 실제로 큰 흐름이 있고 거기에서 나도 한몫하겠다라는 느낌인데 그거를 무조건 시류에 편승하다라고 외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한 단면만 보고 그 어떤 프레이즈의 한 단면만 보고 이런 의미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이걸 외워요. 한국어로 치환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라이팅할 때 한국어가 그런 류의 한국어가 나오면 그냥 갖다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기형적인 문장들이 나와요. 오케이? 전체적으로 여기는 중학생처럼 글을 썼다가 여기서는 또 이상한 표현을 막 쓰고, 그러니까 영어적인 감은 없어 보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케이? 그래서 자신만의 문장이라는 거는 쉬운 동사를 쓰세요. 오케이?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 오케이? 그런 표현을 가지고도 충분히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다음에 영어의 질서에 대한 이해, 뭐 영어의 결,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문법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고요. 문법 내지는 어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에 영어 학습 트렌드가 조금 문법을 지양하자라는 어떤 그런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원어민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 문법을 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또 티칭을 하면서도 느끼고 일종의 그 패턴을 우리가 볼 줄 아는 건데, 그죠? 외국어가 사실은 우리한테는 암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암호를 풀 수 있는 어떤 그 룰이 있고 거기에 어떤 패턴이 있고 어떤 조각들이 우리에게 정보로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푸는 방식을 그 안에 질서는 있는 거니까 그거를 안 하거나 게을리한 상태에서 정확한 문장을 쓰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특히 관사라든가 수 우리가 넘버를 좀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런 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단수 복수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셀 수 있는 거와 셀 수 없는 거. 근데 대부분의 명사들이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다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 같은 경우 워를 하면 우리는 불가산 명사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워럴스가 돼요, 얘네들은. 근데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해역이라는 의미로 쓰는 건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거의 모든 명사가 가산 불가산 형태를 다 써요. 그리고 가산과 불가산일 때 의미가 다 달라지고,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는 반드시 불가산을 써줘야 되고 어떤 맥락에서는 가산을 써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아예 무시하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말을 할 때는 비원어민으로서 말을 해도 그러니까 보통 원어민들이 알아서 이해를 해주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의도를 아니까. 근데 문장은 다르죠. 글은 그렇게 아예 틀린 문장을 써버리면 그건 너무나 확연하게 틀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질서를 이해하는 작업을 게을리할 수는 없는 거고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 바둑 두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바둑을 못 두는데 이 EBS인가 어디서 뭐 이런 실험이 있었대요. 흑백이 있잖아요. 이 돌을 무작위로 랜덤하게 그냥 허트려 놓고 대충 나눴어요. 열만 맞춰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복기한다고 그러죠. 일단 바둑의 초심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문외한이에요. 문외한하고 프로 바둑 기사하고 두 사람이 실험 대상인데 문외한하고 프로 바둑 기사하고 이 바둑의 이 내용을 한번 봐라. 그 다음에 뭐 시간을 줬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외워서 다시 복기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누가 더 복기를 잘하겠어요? 프로가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아예 문외한이 더 잘해요. 왜냐하면 문외한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질서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 생으로 외워요. 응? 여기 하얀 거 그 다음에 까만 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프로 기사는 이걸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무질서하기 때문에 패턴이 안 나와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언어도 사실 비슷해요. 언어도 소위 뭐 영어 공력이 있는 사람들은 문장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우선 차이가 뭐냐면 초심자와 어느 정도 공력이 쌓인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면 문장을 딱 만났을 때 초심자는 가까이서 봐요. 진짜로요. 가까이서 봐요. This is what he sai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말한 것이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근데 공력이 쌓일수록 멀리서 봐요. 물론 이제 눈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의미의 덩어리가 넓게 보여요. 그리고 그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주어고 동사고 이 구조가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제 사이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직독직해 뭐 이런 말도 하고 보는 순간 의미의 덩어리가 청크가 딱딱 잡혀요. 공력이 많이 쌓일수록. 그거는 내가 질서를 볼 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영어의 패턴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익숙한 이런 식의 구조에서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부사 기능을 한다는 걸 이 사람은 알아요.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우리 언어 볼 때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딱 볼 때 문장을 속독할 때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단어들을 음미하면서 보지 않잖아요. 그죠? 비슷해요. 언어도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거를 생각보다 요즘 그 영어 학습하시는 분들이 좀 게을리하는 것 같아요.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오케이? 물론 가장 좋은 거는 감으로 아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관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보통 이제 원어민들이나 아니면 아예 어렸을 때 미국이나 영국에서 자란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넌 여기서 왜 덜을 썼냐라고 물어보면 it's just natural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그죠? 그거 아니면 이상한데 그냥. 그지? 그건 걔들은 감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비원어민이 이제 마더텅이 그러니까 한국어가 우리가 이제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언어를 배울 때 이 중요한 어떤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있어. 저도 그랬고 여기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그게 감으로는 안 돼요. 특히 우리처럼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해요. 감으로는 안 돼요. 제 경험치로도 그렇고요. 물론 제가 이제 영어로 라이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감은 좀 생기는데 어차피 어떤 룰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는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저기 요즘에 우리 라이팅을 양시아 선생님이 담당해서 첨삭을 주로 하시는데 관사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친구한테 이제 국내학 학생들인데 넌 여기서 자꾸 왜 덜을 쓰냐라고 그러면 오늘은 더가 좀 땡긴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더 그러니까 자기도 감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근데 너의 감을 절대 믿지 말아라.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은 시간 좀 가니까 빨리 좀 갑시다. 그래서 일단 1차 준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글을 쉽게 쓰자고 그랬잖아요. 쉽게 쓰자는데 어렵게 쓴 글을 읽을 필요는 없죠. 그죠? 어차피 이 시험은 아웃풋을 가지고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뭐 객관식 시험처럼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매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웃풋을 직접 만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능동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류의 센텐스 내지는 뭐 프레이즈들, 셋 프레이즈 같은 것들은 쉬운 글들에 많지 어려운 글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고 어렵고의 기준은 애매한데 그런 어려운 글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문 텍스트를 봐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아예 단어 자체가 내지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현학적인 글들이 있어요. 아주 악명 높은 잡지가 이코노미스트죠. 그게 그들은 뭐랄까요? 거기는 기자 이름도 명기를 안 해요. 아주 재밌는 데인데 먹물들이 보는 잡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그게 아마 미국에서 더 팔릴 거예요. 그래도 근데 어쨌든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 중에서 이거 잡지 아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대부분. 그러니까 소위 그 먹물들이 글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도 당연히 그들이 봤을 때 이게 인트레스팅하게 들려야 돼요. 그러려면 굉장히 이디오매틱한 것도 많이 들어가고 비유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 프레이즈들이 이게 우리는 모르지만 뭐 어떤 그 고전에서 문구를 따온다거나 등등 해서 우리 치면 막 한자 상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우리를 치면은. 근데 그거를 읽는 거는 그 자체의 글들은 문장들은 아름다운 문장들이니까 그 자체를 막 뭐 제가 탓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아주 훌륭한 글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 써요. 어차피 내가 갖다 쓰지도 못할 말들을 막 머리를 싸매고 읽을 이유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가장 추천할 만한 것들은 요즘에는 인터넷이 돼 있으니까 그냥 뉴욕 타임스 같은 거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 워싱턴 포스트 그렇고 다 보잖아요. 거기에 그냥 팩트 기사들 있잖아요. 오케이? 컬럼니스트의 글들만 해도 좀 레토릭이 있어요. 그 어떤 수사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 없고요. 팩트 기사들 보시면 돼요. 그 안에도 웬만한 표현과 동사들은 다 나와요. 쉬운 글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게 실제 내 라이팅에도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당연히 문법과 어법에 대한 심화 이해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문법 책을 여기 오는 직장인분들이 많아서 제가 수업을 이렇게 좀 강권하기는 힘들고 책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뭐죠? 그 그라마 인 뉴스인가요? 그거의 영어판 그게 아마 레벨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보시고 그 책이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일 체계적인 것 같고 그 책을 좀 보시고 관사하고 수, 조동사 이런 거는 사실은 양실의 선생님이 연구를 단연간 하셔서 명사 같은 거, 수 같은 거 수업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추천할 만한 것 같고요. 이게 보통 다른 문법책에서는 관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그 수 부분을 우리나라 문법책에서는 거의 안 다뤄요. 관사 부분을 그냥 뭐 어디에는 덜을 붙이고 그죠? 뭐 이렇게 대충 그냥 어떤 기본적인 룰만 나오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관사 부분은 그렇게 좀 힘을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케이? 그다음에 단어와 표현은 액티브한 거고 패시브한 거를 구분하자 이렇게 했는데 읽다 보면 다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있네, 이런 표현도 있네, 뭐 이런 단어도 있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쓸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액티브한 거는 빈도수가 높은 거를 우선식으로 해야겠죠. 내가 액티브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우선 빈도수가 높은 것들.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이게 자주 등장하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네.
그게 중심이 돼야 되고 패시브한 거는 내가 갖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일일이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웃풋으로 측정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게 나쁘진 않으나 많이 아는 게 오히려 간섭이 돼요. 그러니까 액티브한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오히려 산만해진다고요. 문장들이. 뭐 좀 역설적인 얘기지만 이해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필사라고 제가 해놨는데 필사는 말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쉬운 글을 갖다 놓고 무조건 베껴 쓰는 게 아니고 일단은 한번 쭉 독해를 하시고 패러그래프별로 한번 덩어리를 보세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주제가 나왔고 내용이 이거였구나 덮어놓고 처음에는 패러그래프 전체를 하는 건 힘들 거예요. 한 두 문장, 세 문장 정도 이렇게 눈으로 스캐닝을 딱 하고 덮어놓고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요즘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이 그죠? 뭐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25% 부과하기로 결정했지. 여기에 대응해서 중국 쪽에서는 뭐 있다가 그죠? 그 내용을 생각하고 내가 한번 문장을 또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잔상이 있겠죠. 내가 그 문장들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이게 대어로 시작을 했었나? 뭐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조금씩 기억을 되살려면서 한번 써보세요. 써보면 관사라든가 시제라든가 조동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엄청 틀려요 우리가.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이유를 생각해 봐야죠. 여기서 왜 관사가 들어갔지?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필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작업을 특히 수험생들이 막판에 한 7, 8, 90 요때는 하루에 한 개 정도씩은 꼭 하게 해요 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말처럼 글도 이 감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영어적인 그 어떤 그 흐름에서 써보는 연습을 해야지 이게 시험장에 갔을 때 나오거든요 그대로. 오케이? 그래서 필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별건 아닌데 뭐 글씨 연습이라고 했는데 이 시험이 좀 무식하게 아직도 이 타이핑이 아니라 그 수기로 여러분들이 손글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에 글씨가 엉망이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매년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악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채점자가 이 사람 글을 못 알아보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또박또박 쓰는 연습은 하셔야 돼요. 시험을 보실 분들은 일단 기본기를 갖추면 연습해보자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여기서 기본기라는 말을 기본을 갖춘다는 말을 왜 한 거냐면 만약에 초심자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라이팅은 스킬로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문 그 라이팅이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일단 인풋이 약하고 뭐랄까요? 내가 언어의 창고가 있다면 그 창고에서 끄집어낼 곡식이 없어. 근데 어떻게 글을 써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인풋은 갖추고 써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영어 질서에 대한 공부는 하시면서 글을 써야지. 약간 착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 수업을 나는 꼭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이분은 영어에 대한 인풋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업무상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죠. 기본적으로 뭐 상하체 전부 다 지금 근육이 하나도 없는데 그죠? 제가 내일 UFC 뛰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요. 일단은 기본은 갖추고 나서 글을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글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내용을 중심으로 크리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이팅을 하면 제가 첨삭을 한다 그러면 아이디어 전개에 있어서 여기서는 이런 부사보다는 이런 부사를 쓰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냐라든가 내용적으로 이거를 한 문장에 다 넣을 수 있는 내용을 뭐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세네 문장을 썼니라든가 이런 식으로 첨삭이 되는 게 맞는데 첨삭을 해보면 제가 일일이 다 고쳐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부여야 되고 시제 틀렸고 조동사 틀렸고 이런 표현은 아예 영어에 없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첨삭을 하는 저도 어떤 고행이고 첨삭을 받는 사람도 트라우마죠, 그죠?
새빨가니까 그죠? 그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생각해 보면 뭐 좀 충격 효과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영어 실력 향상에 당장은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어차피 그 기본적인 거를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첨삭 자체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글이라는 거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맞겠고 같은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것이랑 과감히 쉽게 접근하자. 이거는 그 에세이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서 아까 주어진 시간이 각 섹션당 20분 정도라고 했는데 이거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학교 폭력이 주제로 나왔다 그러면 거시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폭력의 근원은 인간에 있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은 뭐 본래 폭력의 적인 동물이며 막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한테 중3짜리 조카가 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후자가 쉽죠. 그죠? 그냥 그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양반들이 보고 싶은 거는 내용이 아니에요. 문장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 20분 시간 주고서 뭘 대단한 걸 원하겠어요. 그들도. 그죠? 결국 내용 잘 읽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쓰느냐 이걸 보고 싶은 시험이니까. 오케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 얘기하고요. 2차 시험 얘기를 좀 하면은